스탠포드 뇌과학자 NRM키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쾌락과 고통의 밸런스 조절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고통과 쾌락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쾌락을 쉽게 느낀 만큼 고통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은 않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넘치는 쾌락과 자극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떠한 행동 방식을 가져야 도파민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스탠포드 뇌과학자 NRM키가 도파민의 앞글자를 따서 도파민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입니다. 내 자신의 데이터를 파악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방에서 도파민이 넘쳐나죠. 스마트폰, 유튜브, 커뮤니티, 쇼핑, 게임, 넷플릭스, 도박 등등. 근데 이런 자극들 중에서 자신이 무엇에 의존을 하고 있는지 그 단순한 정보들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의존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24시간 생활표를 만들어서 내가 어떠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 중독이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순간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정보들을 모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할 때, 업무할 때,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자기 직전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장면들까지 포함합니다. 일단 자신이 어떤 행동에 중독이 되었는지 데이터를 모아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브젝트, 목적을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아무리 말이 안 되는 행동에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행동에 중독이 되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자주 본다면 그 자주 보는 계기가 고독함과 따분함을 견디기 힘들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는 거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쾌락의 원리는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재밌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중독 대상이 모두 다 다른 것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에 중독이 왜 되었는지는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것을 느끼고 싶은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삶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독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라블럼입니다. 이 프라블럼은 이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중독 행동으로 인해서 받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인데요. 도파민을 많이 유발하는 행동을 할수록 자기 컨트롤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이랑 비례하지만 자주 쾌락적인 자극을 얻다 보면 본인이 본인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나락인지도 잘 모릅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이 자기의 삶이 폭망할 거를 알면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즐거운 자극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감소하고 쾌락을 경험하는 기준점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죠. 삶을 살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쾌락을 맛보지 않으면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 인생에 공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여간 파악을 해본 다음에는 A. 앱스티넨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최소 30일 동안 인내를 하는 것인데요. 도파민 중독이 된 경우에는 일단 뇌의 보상 시스템을 다시 리셋시켜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의 보상 시스템을 리셋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도파민 회로가 손상된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웬만한 자극으로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요. 삶에 의욕도 없고요. 모든 게 귀찮고 무기력하고 크게 고통을 느낍니다. 노잼을 잘 견디지 못하고요. 쾌락 행동에 중독이 됩니다.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입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뭐랑 비슷하죠? 우울증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심각한 도파민 중독이랑 우울증이랑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를 방법으로 찾아서 이거를 통해서 나의 우울 증상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달 정도 도파민 디톡스를 실천을 했는데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우울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절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맨날 불닭볶음면을 먹어. 그러면은 다른 라면들은 싱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자극적인 음식들, 불닭볶음면 같은 거를 먹지를 않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원래의 입맛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의 증상을 보였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한 달 뒤에 80%가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 워낙 도파민 중독 증상이랑 우울증상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도파민 디톡스를 통해서 기분의 나아짐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담배나 술이랑 다르게 중독 행동을 아예 우리 삶에서 없애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에 중독된 사람들, 음식을 먹을 때도 도파민이 많이 나오거든요. 음식을 아예 끊으면 죽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독 행동을 어떻게 없앨까 보다는 중독 행동을 어떻게 조절할까가 더 메인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끊을 수 없다면 중독 대상을 자신의 삶에서 억누르고 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 삶에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절을 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음 챙김입니다. 이 마음 챙김이란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스스로 하고 있을 때 뭐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인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해진다 라고 하면은 그 불안해지고 있는 순간에 아, 내가 불안해지고 있구나. 잘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잘 인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요. 중독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순간에 아, 내가 또 빠져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알아차리면 좋습니다. 중독 행동이 또 내 머릿속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를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감정들이랑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집에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왔는데 쫓아내려고 실랑이를 벌이기보다 그냥 안 쓰는 방 하나 주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그 손님이 갈 때까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간 의식적으로라도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시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가볍게 흘려보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는 인사이트, 통찰입니다. 4주간 중독 행동을 끊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중독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독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중독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그게 흐름인지 잘 모릅니다. 도박 중독인데 본인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의 흐름에서 조금 빠져나와야지 자신이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지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통찰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무언가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은 다음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독 행동을 한 달 동안 하지 않아서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리셋이 되었어도 한편으로는 다시 중독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소거가 되었어도 다시 재학습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충동성은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최근에 중독 분야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논란 중에 하나가 중독 대상에 오랫동안 의존해왔던 사람들이 그 대상에 적당히 의존할 수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 오래됐던 AA, 알코올 자조 모임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중독자들에게는 타협이 없고 선택지는 절제뿐이다. 그러니까 끊을 거면 아예 끊어라. 조절이란 거는 없다. 너가 하루에 술 한 잔만 마실 수는 없다. 아예 술을 끊어야지 술을 마시지 않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NRM키에 따르면은 최근의 연구들에서 적당히 절제된 방법으로 중독 행동에도 적당히 의존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중독 대상이 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없앨까 보다는 이제 어떻게 조절할까가 더 메인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E는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중독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계속 실험을 하는 것인데요. 목표가 계속 절제하는 것이든 아니면 적당히 의존하는 것이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무엇이 통하고 통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의지가 약간 부족한 분들에게는 자기구속이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기구속은 자신의 의지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의도적으로 자신과 중독 대상 사이에 장벽을 놓는 방법입니다. 저도 옛날에 임용고시를 준비했었을 때 자기구속의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스마트폰을 조금 많이 만지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2G 핸드폰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아래에 사물함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스마트폰을 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지면은 그때는 조금 늦습니다. 또 충동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에너지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금 빡세게
수험 생활을 했었는데요. 자기구속은 크게 공간을 분리하는 전략, 시간을 분리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속으로 들어갈 때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핸드폰이 없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사물함에 항상 두고 갔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식사 시간이나 이제 휴식 시간, 이런 식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내 의지를 못 믿겠다면 공간이나 시간을 분리하는 것도 중독 탈출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NRM키가 말했던 도파민 중독 탈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